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2주차 강의 9월 10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으로 한 학기 동안 우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 강의의 도입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서 도덕심리학 내지 도덕성 이해에 대한 잘못된 3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었죠. 3분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덕성, 인간의 도덕적 심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행동, 정서, 인지, 이 각각만 강조하는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야기해 드렸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만 강조한다고 하면 설명에 있어서 편리한 점은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의 도덕적 심리가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이고 상호 관련적인 측면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동, 정서, 인지 이런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통합적인 이해에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이제 각각의 측면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첫 번째 순서로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크게 3가지 정도의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인간과 도덕성에 대해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의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형성되고 발달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하라든지 손다이크의 도구적 조건화, 그리고 스키너의 작동적 조건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고전적인 내용들 이후에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인지의 측면을 추가한 사회학습 이론, 우리가 모델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 부분까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3번째로 행동주의 도덕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도덕교육적 원리의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인간과 도덕성에 대한 기본 관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행동주의 도덕심리학에서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행동주의에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동물적 수준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도덕심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도 도덕 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함께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이렇게 묘사하는 철학적, 윤리학적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윤리설이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쾌락주의 윤리설, 이 내용이 떠오르는 부분이죠. 선생님들, 저희 교육과정 내에 들어있는 쾌락주의 윤리설이라고 이야기하자면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을 것이고요. 근대 경험주의에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와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쾌락주의는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특징을 가지는데, 여기서 동물적 수준의 동기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사실 저희 도덕과에서 쾌락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에피쿠로스나 공리주의, 특히 미일의 쾌락주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런 동물적 수준의 동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차원에서의 쾌락, 보다 질이 높은 수준의 쾌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행동주의 도덕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주의라는 것은 저희가 교육 과정 내에서 직접 다루진 않지만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기 이전에 키레네 학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순간적인 차원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주의와 보다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쾌락주의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배우게 되겠지만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인간을 어떤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에 의해서 휘둘리는 존재로 보고 있거든요. 행동주의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도덕 심리학에서도 정신분석 이론과 유사하게 인간을 그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면 차이점 또한 존재하겠죠. 그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적 차원, 이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에 비해 행동주의는 이렇게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인간의 외부라고 하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분석 이론을 비판하는 맥락, 이것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행동을 어떤 내적인 기제나 감정 또는 동기 등과 같은 그런 요인들로 설명하려고 하는 정신분석 이론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인간을 외적이고 사회적 영향과의 관련을 가지는 것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이죠. 스키너 같은 사람도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사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선생님들, 사회적 환경, 외적 환경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학습자들, 개체들이 있는 그들을 둘러싼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겠죠. 가장 작게는 이 사회적 환경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집단이라든지 사회 계층 같은 것들이 외적인 환경으로 작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보다 보다 확대되어 있는 학습자들이 속해 있는 대표적 집단이 바로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학습자들 행동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위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집단, 그것들만이 학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넓게는 그 집단,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라든지 문화의 전체적인 영향 또한 두루 포함한다. 이것이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외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에 다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 도덕 심리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가정 가운데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또 다른 가정이 하나가 더 있죠. 그 가정은 바로
백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지설. 경험주의 사상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베이컨, 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떠오르는데 베이컨이나 휴 말고도 백지설 이것을 주장했던 대표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로크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도덕 심리학에서 보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본래 백지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타블라 라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어로 말하자면 블랭크 슬레이트, 우리가 보통 빈 서판 이론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인간 본성은 백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 백지 위에 무엇이라도 쓸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개인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서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도덕 심리학이 인간의 성격이나 욕구, 가치,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도덕과 같은 여러 가지 인성을 형성하는 모든 요인들에 있어서 그의 환경에 대한 경험의 소산으로 간주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경험주의의 입장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성을 보는 기본 관점에서 쾌락주의라든지 백지설 같은 경험주의의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것이고요. 도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도덕성의 형성과 발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간의 도덕이라든지 도덕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PPT 자료에 있진 않지만 언급을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주의 입장에서 도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전통이라든지 관습, 가치 등과 같은 행위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이라든지 관습은 기본적으로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선과 옳음 같은 도덕적인 기준들은 개인의 내부가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백지설, 빈 서판 이론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도덕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위 규범들을 이 개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내면화해서 충실히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 성향과 관련된 걸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행위 규범이 있겠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내면화하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이런 인간을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도덕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뒤르켐이 말하는 도덕 사회화 이론과도 닮은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행동주의에서 인간과 도덕성에 대해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주의 도덕 심리학에서 인간의 도덕성,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어 나간다고 보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화와 도덕적 행동의 학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건화라고 하는 표현은 행동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보자면
인간의 변화라든지 성장과 같은 그런 것은 모두 학습이라는 개념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자면 성숙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인간의 자연적 성숙 이외에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모든 행동은 학습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미 성장과 성숙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용어 사용하는 용어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동주의 측면에서 말하는 성숙이라는 건 자연적인 성숙,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키가 큰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내면으로 성숙했다 이런 식의 용어를 행동주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건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때 성숙과 다른 의미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습이라는 건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과 성향도 결국은 모두 경험을 통한 학습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라고 행동주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도덕 심리학에서 도덕성의 형성이나 발달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학습과의 관련 속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건 자극, S라고 돼 있죠. 스티뮬러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극과 반응, R이라고 돼 있습니다. 리스폰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결합에 의한 행동 양식의 습득으로 규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규칙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죠. 물론 굉장히 고차원적인 규칙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생존과 직결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 기초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교통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이런 규칙들이 있을 수 있겠죠. 횡단보도 올바르게 건너는 법에 대한 학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횡단보도에 학습자가 서서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는 걸 보았죠. 이게 자극이죠. 파란불이 켜지는 건 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학습자들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 횡단보도에 불이 켜진 것, 파란불이 켜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길 건너가는 행동이 학습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아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교통 질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원 같은 곳이 있죠. 거기 가서 실제 여러 가지 교통 질서 이렇게 자극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반복적인 학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산출해내는 것 선생님들도 그 사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극과 반응의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론을 다른 말로는 자극 반응 결합설 혹은 SR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자극 반응 결합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도덕적인 행동 설명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사례들을 행동주의에서는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 사례 행동주의에 대한 설명의 가장 구체적인 틀 바로 우리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일반적으로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고 부르는 이론이죠. 사실 이 파블로프가 소화액 분비에 관한 실험을 하다가 조건 반응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고전적 조건화를 간단하게 단계별로 A 그리고 B의 형태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개에게 고기를 주었을 때 침을 흘리게 된다. 이것은 저희가 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통용되는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 첫 번째 부분에서 행동주의가 인간상에 대해 바라보는 기본적 입장 가운데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한다. 인간과 같은 여러 동물들에게 쾌락을 산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들 가운데 하나가 음식물의 섭취가 되겠죠. 음식을 먹어서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맛보고 식욕이 충족된다고 하는 걸 예상하게 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적이고 무조건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무조건 자극이고 침을 흘리는 현상은 무조건 반응이다. 아직은 조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조건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B, 고기를 주면서 동시에 배를 울리는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에 고기를 주지 않은 채 벨만 울려도 개는 침을 흘리게 된다. 자, 고기를 주는 것과 함께 무조건 자극, 이 고기와 함께 벨이라고 하는 다른 조건을 하나 추가를 시킨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개들은 벨소리만 울려도 고기 먹는 것을 연상하면서 침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제 B 다시 벨은 조건 자극이라고 부를 수 있고 벨 소리에 따라서 침을 흘리는 현상은 조건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조건화라 함은 조건 자극에 대해 일정한 조건 반응을 하도록 된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파블로프의 개는 반복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벨소리에 의해 조건화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조건화라는 건 결국 개가 벨소리와 관련된 일정한 행동을 학습하게 된 것이다. 행동주의에서 학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건화가 학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론에서 학습은 다른 말로 하자면 조건화 내지는 조건 형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전적인 조건화 이론에 의하면 도덕적인 행동들 또한 조건화된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까는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는 것을 예로 들어 봤었는데요. 우리가 도덕적인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특히 초등 단계라고 하면 예절과 많이 연결시키죠. 그래서 인사예절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이 부모라든지 선생님들께 인사를 잘하는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고 반대로 인사를 잘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꾸중을 듣게 되죠. 이 칭찬 그리고 꾸중은 자연스럽게 쾌락과 고통 이 두 가지 요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사를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유쾌한 느낌, 쾌락을 얻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인사를 잘 하지 않아서 꾸중을 듣게 되면 불쾌한 느낌,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락은 추구하려고 하고 고통은 회피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지 않아도
인사를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사를 잘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불쾌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학생은 인사 잘하는 행동을 습득했다, 학습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빌리자면 그 학생은 결국 인사를 잘하도록 조건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그 학생은 인사를 잘하는 도덕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조건화와 관련된 학습의 결과 도덕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복된 행동의 결과 습득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반복의 정도가 줄어들거나 소멸되는 순간 행동이 나타나는 양상이라든지 정도 역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파블로프 실험에서도 고기 안 주고 계속 종소리만 울리니까 그 뒤에서 이제 고기가 없으면 점점 침 흘리는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꾸준하게 자극을 주는 것,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교사가 칭찬을 해주고 그 학습자들이 올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교사의 굉장히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거, 저희가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서 잘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강의에서는 한 교시에 25분 정도 이렇게 해서 3교시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잠시 쉬셨다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뒷부분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